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 간단하게 핵심 브리핑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영상을 올려드리고 오늘 화요일인데 그 사이에 정말 우리 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2450선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장에 2320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난주에 800, 30 근처에 있다가 오늘 오전에는 750까지 왔죠. 그리고 오늘 하루 변동성만 봐도요, 아주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게 나스닥이고요. 이게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텔레그램이나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들을 보면 사실 나스닥이랑 대만이 가장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할 정도의 그런 글로벌 증시의 악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문제나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정말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공포스러운 얘기였으면 나스닥이나 대만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뉴스가 무서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폭락하니까 저게 정말 무서운 뉴스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러 매체를 봐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 말고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 별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금리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필요한 게 뭐였냐면, 지금 우리 시장에 지난 6월, 7월, 8월 달에 너무 무리한 투자나 무리한 매수, 추격 매수, 그리고 스탁론, 신용, 이런 것들을 동반한 매수가 좀 무리하게 들어왔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지금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는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거래대금이 급감했죠? 그죠? 거래대금이 이렇게 급감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죠. 근데 우리 시장의 하나의 큰 축인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 전에 미리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 틈을 타서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선물 매도 세력들이 시장을 글로벌 증시보다 훨씬 더 크게 누르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뭘 압박하느냐? 바로 개인들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게끔, 손절할 수밖에 없게끔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어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채 금리는 지난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 기점으로 조금 꺾이는 기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내내 급락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음에도 또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채 금리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이쯤 되면. 자,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보통 환율과 우리 주식시장은 반비례 관계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면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시장이 좀 반등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 어제 그저께 보시면 환율이 좀 꺾였어요. 환율이 꺾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면 반등을 했어야 됩니다.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환율이 꺾이는데도 시장이 같이 폭락하는, 심지어 오늘 아침은 환율이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락해서 추세를 깨고 뚝 떨어지면 시장은 갭상승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갭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갭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오전 이제 9시 반 10시 기점으로 그냥 수직 낙하하면서 완전히 패닉셀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안정되고 금리가 안정되는데도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흔들렸다는 거, 이게 바로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자체적인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지난주 영상을 올려드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연말 대주주 기피성 물량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눌릴 수는 있겠다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오늘 아침까지 시장이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800선 이하 700포인트 후반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10월 18일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영풍재지가 하한가를 갔어요. 이 종목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그리고 지금까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지난 4월 달에
SG 증권발 사태 아시죠? 라더견 사태. 그 당시에 뭐 임창정 연예인들도 좀 연루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다우데이터, 삼철 이런 종목들이 단체로 하한가를 가면서 이 종목들만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고, 그때 여러 가지 반대 매매, 신용이라든지 미수금 반대 매매가 폭발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출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뭐 네이버 또 주식 카페 운영자 관련된, 이것도 주가 조작이죠. 뭐 주가 조작된 종목들 5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갔어요. 그때도 그 종목들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수급이 꼬이면서 다른 종목들에서 연쇄적으로 막 손절매가 쏟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풍재지도 이게 조금 느낌이 안 좋다. 자, 보시면 제가 앞에 과거는 다 가져오지 못했는데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오르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꾸역꾸역 주가를 받치면서 계속 주가를 조작하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됐는데, 결국 여기서 뭐죠?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이제 하한가로 바로 직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계속 증가된 상태에서 여기서 많은 뭐 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들어간 상태에서 하한가로 곤두박질? 그럼 매도할 수 없죠. 그죠? 매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증권사에서 어쨌든 미수금이나 신용 이런 것들은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원금 대비 많은 금액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매매, 역대급 반대매매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주 후반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화까지 여기서 발생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미수금 반대매매 금액인데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보통 하루에 미수금 반대 매매가 뭐 평균 한 400억, 500억 정도 나오는 편인데, 최근에 며칠 동안은 하루에 5천억 이상 터졌죠. 이게 지난 19일 날도 터졌고요. 이번 주 월화까지 3일 연속 5천억 이상 반대 매매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풍재지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영풍재지를 미수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다른 종목을 팔아서라도 그 미수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증권사도 마찬가지죠. 키움증권에서도 영풍재지를 제외한 다른 종목을 강제 매도시켜서라도 반대 매매 시켜서 이 미수금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 매도가 쏟아지는 겁니다. 아침에 얼마만큼? 하루에 5천억 원어치의 강제 매도가 쏟아진 겁니다. 3일 연속. 자, 이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참담한 거죠. 그죠? 우리 같은 선량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한 폭락이 나온 거고, 이걸 뭐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도 없었고 뭐 미처 대응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 어디 뉴스죠? 키움증권이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다른 증권사들은 지난번에 뭐 상반기 때 라더견 사태나 이런 6월달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풍재지가 이렇게 이상한 낌새를 보여줄 때 미리 이 종목에 대해서 증거금 100% 처리를 하고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없게끔 미리 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없었는데, 키움증권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다가 이걸 얻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 뒤늦게 어떤 대책을 내놨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죠. 에코프로 등 15개 종목에 대해서 미수 거래를 차단하는 일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어떤 종목이었냐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등등, 화인베스틸, 이수페타시스, 인벤티지랩, 한미반도체, 뭐 이렌시스 등등등 15개 종목에 대해서, 이 15개 종목도 왜 이 15개 종목이 하필 선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이 뭔지 솔직히 좀 잘 이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하고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꽤 속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속하면서 미수 거래가 중단이 된 겁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이 레버리지 물량을 기본적으로 활용해서 매매하는 투자자들도 많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들을 바치고 있던 하나의 매수 세력들, 매수 주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어제 오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포스코홀딩스다. 그럼 포스코홀딩스로 현금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신용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신용으로 샀다가 파는 사람도 있고, 뭐 미수로 샀다가 파는 사람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신용이랑 미수를 한순간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져서 순간적으로 매도가 더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도 물량을 받아낼
수급 주체가 순간적으로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 시장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까지의 하락은 그냥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연말에 수급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해외 증시보다 많이 하락했었다고 한다면,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의 하락은 이 영풍재지 사태,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미수를 순간적으로 막는 이런 일들이, 물론 뭐 이 문제 때문에 100%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없었으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은 절대 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밀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제가 뭐 텔레그램이나 카페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나스닥이랑 대만과 우리 코스닥 지수의 상대 비교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 빨간 선이 코스닥입니다.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한때는 대만이 먼저 잘 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코스닥이 잘 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나스닥이 잘 가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대만 지수, 나스닥 지수, 코스닥이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게 만나요, 장기적으로.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조금씩 순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만이 잘 갔던 시기가 있고, 코스닥이 잘 갔던 시기가 어디냐면 지난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코스닥이 유난히 급등했던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오버를 한 거예요. 오버슈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오버슈팅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 뱉어내죠? 예, 다 뱉어내서 결국에는 글로벌 평균치랑 비슷해져요. 예, 대만도 그 전에 한참 잘 나가다가 나중에 보면 다 따라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비슷해졌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유난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때랑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3월, 4월과. 자, 이렇게 크게 벌어진, 상대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스닥이 올라서 맞춰지든 나스닥 대만이 더 많이 떨어져서 맞춰지든 결국 맞춰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대만 나스닥이 떨어질 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더 많이 반등해서 이 벌어진 수익률 격차를 좁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벌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펀더멘털 문제라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보다도 일시적인 수급 문제, 특히 이제 반대 매매가 터지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좁혀진다. 자,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반대 매매 쏟아져서 수급이 붕괴된 거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이렇게까지 매물 폭탄이 쏟아지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매물 폭탄이 쏟아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매물 폭탄이 계속 나올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에서 급하게 매도할 물량이 확 줄어들었겠죠. 그죠? 매물이 확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매수세가 유입돼도,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만 저가 매수에 가담해도, 또는 새로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에 가담할 경우 주가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보시면 시장이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게 늘지도 않았는데 저가에서 확 올라가 버리죠. 코스닥도 저점에서 거의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매도 물량이 순간적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은 선 밑에 오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요 밑에서 반등 나왔고, 지난번에 이번에 또 나왔죠. 이번에 또 밑에서 반등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 밑에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카페에 아침에 11시인가요? 네, 11시 좀 넘어서 글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너무 시장이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아침에 글을 하나 좀 길게 적어드렸어요. 개인의 항복에도 계속 무너지는 시장, 결국 기회로 기억될 겁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드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하락했고, 어제 월요일 날도 하락했고, 오늘 아침에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개인이 매도하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현상은 굉장히 보기 드물다.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인데, 사실은 9월 말 10월 초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상을 보고 시장이 단기 바닥권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드렸던 건데,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반등이 너무 짧게 그치고 이스라엘 이슈와 함께 시장이 또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또 같은 현상입니다. 3일 연속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데 개인이 투매하면서 장이 빠진다? 이거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고요. 전형적인 개인의 항복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오후에 시장이 급반등을 했죠. 오후에 수급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오전에 이렇게 진행되던 수급이 오후에 종가가 되니까 지수는 이렇게 반등해서 끝났지만 개인의 매도는 훨씬 더 커졌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할 때 매도하던 개인들은 심리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하면 이렇게 대량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 10월 초에도 한번 있었던 현상인데 이번에 또 나왔다. 개인의 항복 시그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기술적 낙폭과대 시그널도 연달아 2번이 나왔고 이때도 개인의 항복이 나왔고 이번에 또 항복이 나왔다. 강력한 바닥 시그널이고요. 이런 흐름이 연달아 나왔다면 시장은 조만간 이제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코스피로 따지면 이것도 좀 억울했지만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한 겁니다. 뒤에 거는. 그래서 이 하락은 바로 회복이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자체적인 수급 불균형, 반대 매매 때문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야지.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2400선을 깨고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2400선 회복은 단기간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빨리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가냐 못 가냐는 그 다음 문제.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 하락은 그래도 이해는 가요. 그래도 이해는 가는데 이 뒤에 하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벌어지지 말았어야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단 끝났습니다. 반대 매매 끝났잖아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빠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락했던 폭은 일단 반등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만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도 800선 회복은 단기간에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 이후에 830이냐 850이냐 어디서 주식을 좀 팔아야 되냐 이건 다음 문제고요. 일단 800선 회복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이슈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좀 꺾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제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문제는 이게 갑자기 극적인 휴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새로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거고요. 적절한 선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점점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좀 감소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걸로 크게 놀랬지. 사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증시 보면 전쟁 이슈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WTI 유가를 보시면 이스라엘 분쟁이 터지고 나서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었으면 유가가 여기를 뚫고 100불대로 가야죠. 그죠? 근데 애시당초 여기를 넘어가지도 못했고요. 90불도 못 넘어간 상태에서 최근에 유가가 꺾이고 있죠. 이거 보면은 전쟁 리스크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거를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슈는 그렇고 그 다음에 금리 상황을 보면 이게 다음 주 있을 11월 FOMC 금리 확률입니다.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이제는 98%를 넘어갔습니다.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심지어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없어졌어요. 아예 제로. 이번 11월 FOMC는 금리 인상 확률이 제로입니다. 오히려 금리가 한번 인하될 확률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1% 이렇게 생겼고요. 내년 1월 말 기준으로 1월 말 FOMC 기준으로 보면은 역시나 금리 동결될 지금 금리가 유지될 확률이 가장 높고 한 번 더 인상될 확률이 남아있긴 한데 이게 지난주보다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30%대로. 그래서 지금 금리 이슈도 크게 문제가 없고 전쟁 이슈도 잦아들고 있고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였던 수급 이슈도 이제는 이제 쉽게 말해 볼장 다 봤죠. 이렇게 역대급 반대 매매가 터지고 그냥 개차반이 났는데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스닥 900, 800선에서 그동안 용감하게 멀쩡하게 주식 투자를 했다면 700선에서 포기하지 말자. 코스닥 기준으로. 그리고 코스피 기준 2300선에서는 포기하지 말자. 자,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앞으로 코스닥 900, 코스피 2600 넘어간다, 대상승장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반등이 나오면 또 우리가 매도할 거 매도하고 꼭 수익 실현이 아니어도 주식 비중을 다시 좀 축소하고 또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대응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거를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소 코스피 2300선, 코스닥 700선은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최소한 코스닥 기준으로 따지면 한 800선 초중반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은 포기하지 말자. 오히려 내가 현금 여력이 있다면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 다음에 전쟁 리스크, 금리 인상 한 번 더 이런 글쎄요. 지금 별로 무섭지도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게 앞으로 좀 더 부각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장에는 이 리스크 이상의 말도 안 되는 하락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별로 무서울 게 없다. 우리 시장만 급락시켰던 수급 붕괴 상황은 이제 1단락 시점이 됐다. 끝났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역대급 반대 매매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강한 급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리적으로 매도 물량이 확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세가 조금만 강하게 들어와도 급등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보시면 우리 시장이 미국이 좀 덜 빠져도 급락하고 대만이 반등해도 급락하고 막 그랬거든요. 10월 말 11월 초에 미국이 하락해도 우리나라 올라가고 대만이 하락해도 우리나라 올라가는 날 분명히 나옵니다. 왜? 반대 급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요 그래프 있죠. 요 벌어진 수익률 격차가 좁혀져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일단 1차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음 흐름을 체크해야 되는데 1차 기술적 반등은 코스닥으로 따지면 800 초반선 이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와야 된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코스피는 한 요 정도 선? 요 정도 선까지는 일단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요 중간중간 정확한 최고점 제가 못 맞춰요. 여기까지 온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가지 않을 겁니다. 또 굴곡을 그리면서 가겠죠. 그 굴곡을 그릴 때 그때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또 매도할 종목 매도하고 또 눌리면 살 종목 준비해보고 이런 대응을 이제 해야겠지만 일단 요 밑에 자리에서는 여기 밑에 자리에서는 어설프게 샀다 팔았다 해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반등을 기다리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일단 지수 반등 시 지수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IT 반도체 쪽 그리고 2차전지 쪽. 지금 반도체는 생각보다 잘 버틴 섹터고요. 잘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섹터고 2차전지는 반대로 너무 낙폭이 커요. 그래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력이 클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잖아요. 반도체 2차전지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두 축을 담당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얘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수는 어차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저점에서 올라올 때 그 지수 반등을 주도했던 이끌었던 종목들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우선 관심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로봇주, 뭐 자율주행 이런 쪽도 약간 테마 관점에서는 우선 관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 반등이 나오면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 분할 매도를 어느 정도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막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또 출렁출렁이고 또 바닥을 잡고 다시 움직이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매도는 좀 올라왔을 때 분할 매도 다시 조정이 나오면 또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는 좀 샀다 팔았다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엇박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팔아도 안 되고 너무 뒤늦게 따라가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 반등 시는 분할 매도 해야 되고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 거면 지금 현재 시점 또는 그 이하로 내일 시장이 혹시나 흔들릴 때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지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거기서 추격 매수하기 시작하면 수익 내기 또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세밀한 지수 목표치, 또 대응 타이밍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은 그것까지 보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고요. 일단 지금은 반등을 기다리자. 그리고 현재 주가 이하는 매수권이다. 만약에 내가 현금이 없고 이미 주식을 많이 물려 있다면 힘들지만 지금은 꾹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여기서 매도하면 남는 거 없어요. 여기서 매도하고 뭐 할 거예요? 지금 남들 강제 매도 빚내서 주식한 거 강제로 청산해가지고 이거 부동산으로 따지면 경매로 다 쏟아진 거예요. 그 경매로 쏟아진 가격에 내가 내 집을 팔면 뭐 할 거냐고. 그죠? 지금 기다려야죠. 이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자, 아무튼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에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너무 장이 또 비이성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뭐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매주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점들, 중요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힘내시고 반등 시에 계좌 수익률 확 끌어올릴 수 있도록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